다음 기사고요. 네. 이거는 뭐 신문사마다 굉장히 많이 제목만 바꿔서 나온 공직자 그 재산 공개 하시잖아요. 네. 청와대 참모 49명 중 15명 다주택자 비서실장이 팔아라 해도 버텨. 그때 이제 팔라고 하신 비서실장님이 노영민 비서실장인데 네. 이분도 두 채라고 그다음에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다주택자시고 근데 또 이제 제목만 보면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각각 이분들 다 사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너무 그 정기적으로 늘 있는 일이고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공개했을 경우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발언을 하시고 아직 처리를 안 하셨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이 기사 나오고 이제 인터뷰도 몇 번 했고요. 네. 근데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 분들이 봤을 때 좀 네.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되면 이제 그 이제 헤드를 뺀다고 하는데 네. 이게 좀 이렇게 문구를 뺄 수 있는 제가 너무 무난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네. 당연한 얘기를 지금 좀 해주시죠. 예, 어떤 네. 얘기를 드렸냐면요. 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개인이 주택을 100채 갖고 있습니다. 불법인가요? 뭐 세금만 제대로 내면 불법일 리가 없죠.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뭐 100채가 아니라 2채만 갖고 있어도 왠지 죄를 짓는 느낌이 들게 했어요, 계속. 두 채가 아니라 한 채 사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최근에는 지금 한 채만 갖고 있어도 특히 강남권에 갖고 있으면 지금. 네. 투기적에 집 샀다고 막 비난을 받아요.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자기 도끼에 자기 발등을 찍는 경우가 됐는데 오늘 이후부터는요 이제 이런 거 갖고 이제 논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분들도 이런 발언들 자제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들도 못 지킬 거 알거든요. 집이 2채 있던 3채 있던 4채 있던 100채 있던 어차피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대로로 가면은 지금 중과를 합니다. 아마 종부세도 더 많이 낼 것이고 양도소득세도 많이 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 각각 한 명이 한 채씩 갖고 있는 것들보다 한 사람이 2채 갖고 있으면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냥 비난하기보다는 야 세금 많이 내서 감사하다. 대신 너희들도 갖고 있는 대신에 남들도 욕하지 말아라. 일단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좀 분위기로 문화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이분들이 2채 갖고 있던 3채 갖고 있던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분들 스스로도 2채 이상 갖고 오면서 집을 안 팔아요. 안 팔죠. 안 파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니 저도 안 팔 것 같아요. 막 네. 강남구 도곡동에 있고 잠실에 있고 서초구에 있고 이러면 네. 뭘 팔지? 막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전 생각이라고도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뭐냐면은 아마 무조건 이제 팔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를 보통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65% 가까이 되고 2주택자 같은 경우도 네, 거의 뭐 50% 정도씩 내야 되니까 양도소득세를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자기가 샀던 가격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익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잔금을 받은 다음에 받은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2달 있다가 2달째 되는 내 마지막 날까지 내야 되거든요. 생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양도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혹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에 매물을 내놨는데 안 팔린다. 네. 싸게 내면 팔리겠죠. 그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네.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썼는데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죠. 좀 집이 2채 있는데 한 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세금 중과되기 때문에 이제 그 6월 1일 전에 한 채를 팔고 싶은데 시장에 내놨더니 안 팔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놓은 금액을 딱 들었더니 그냥 시세대로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요즘 코로나 이것 때문에 시세대로 내는 경우에는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형님 좀 1억 정도 낮춰서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한 게 아니죠.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재산세, 보유세를 종부세를 내고 나중에 조금 뭐 세금이 완화되거나 아니면 좀 다른 분위기가 되게 되면 아니면 시세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 팔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내가 산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한 것이고 1주택자를 하더라도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죄악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다 주택자들은요 충분히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충분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도 아마 그리고 올해 세금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내년엔 더 많이 올라갈 것이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여기 계신 뭐 청와대 수석 비서관, 중앙부처 차장관,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 다 중과세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챙기시지 않아도 법대로 다 걷어갈 건데 이분들이 앞으로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요, 바로 그냥 이 조건을 디미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비서실장님께서 먼저 파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은 아니시지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이렇게 뒷담화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충분히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아침자 뉴스였죠. 강경화 장관님, 외무부 장관님이요. 마당을 자녀들에게 예, 그러니까 작년에 증여했다고. 6월, 그러니까 작년 네. 기준이죠. 이제 그 연희동에 굉장히 좋은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큰 사진으로부터. 좀 로망이에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0억, 3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부담스럽죠. 근데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분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건물가는 거의 없고요. 다 토지금인데 이게 20몇 억이 되다 보니까 종부세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개를 쪼개가지고 자녀들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1인당 종부세 기준이 많이 낮아지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세금을 좀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불법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불법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여를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올해 증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이유가 바로 이런 절세 부분들이거든요. 법이 테두리를 줬어요. 그 내에서 절세하는 것들은 저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배울 수 있는 분은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비난하기 전에 차라리 우리도 그럼 이렇게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강경화 장관님께서 부동산 투기하지 마, 증여하지 마 이렇게 좀 평소 때 주장하던 분들이신 것 같으면 문제가 되겠죠. 과거에 김인경 그 청와대 그 대변인처럼 그분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계속 논평 쓰다가 본인이 이렇게 하셔서 좀 비판을 받았던 것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인이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들은 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냥 참고하고 배우고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공직자에 계신 분들도요. 이런 발언 이제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들도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잖아요. 그 말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억짜리가 1,040만 원의 낙찰, 폐업 늘며 헐값 상가 속출. 5천만 원 동대문 점포가 570만 원. 아파트 경매는 아직은 경쟁이 치열하다. 상가에 대한 기사예요. 근데 뭐 상가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경기 좋다는 말씀은 보다는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사 한번 꼼꼼히 좋은 기사고요. 그 중앙일보 기사인데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사의 내용에 있는 것들보다 더 심각하고요, 솔직히. 그리고 좀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좀 정리해 드려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랑 무관하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김종률 대표 나와서 상가 얘기를 했지만 김종률 대표 같은 경우는 상가에서만 지금 20여 년 동안 실제적으로 점포 개발 활동을 했고 저 LG유통 출신이에요. 같이 저랑 그래서 점포 개발 활동도 했고 상가도 운영을 했고 경매도 받아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가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한 10여 년 동안 개인 공부를 많이 연구를 해서 지금도 박사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상가 쪽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분은 다 하는 거죠,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가도 많이 갖고 있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상가들한테 했더니 제일 어려운 게 최저임금이래요. 임대료라고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저희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대료 부분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다 어디다 장사가 안 되는 것들 매출이 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하는데 임대료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임대료가 비싼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고 들어올
업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테넌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이 안 되는 업종이 그 입지에 가 있는 게 그 상가에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결국은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요, 그쪽 지역이 다 슬럼화가 됩니다. 지금은 아마 격리단길이 그래서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수요가 빠졌기도 했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그런 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상가 상태가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직원들을 줄이다 보니까 남은 직원들한테 돈을 더 줘야 돼요.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집주인들이 2명, 그러니까 상가 주인들 2명이 나서 투입돼 갖고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어렵게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도 말씀했었었는데 본인 이 편의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딴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합니다. 그게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당장 폐업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만큼 네. 빨리 폐업을 하고 네. 폐점을 시키고 차라리 다른 직장인을 하는 것들이 편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그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코로나까지 더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사례가 한 달 동안 매출이 빵인 데가 굉장히 많고요. 이게 2달 지속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월세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도 나간단 말이에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요. 관리비도 나가고. 관리비도 나가. 이게 네. 매출이 빵이어도 인건비는 좋아야 돼요. 저도 지금 직원 세금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매출 줄었는데도 법인세 그대로 내야 되고 네.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인건비가 다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 근데 이것들이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거 아니에요. 대규모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방송에 출연했었던 이제 이상갈비 대표, 네. 이상규 대표도 어저께 만났었는데 한 달에 적자가 몇억 단위더라고요. 거긴 규모가 워낙 크니까 점포 수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큰 업체들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어떻게 그럼 줄입니까라고 했더니 큰일 난대요. 지금 줄였다가는. 왜요? 그게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나 봐요. 아.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뭐 부당해고 당했다라고 네. 이게 나중에 투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 후배 중에 강남역에서 청바지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던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그 이제 그때 이제 장사가 안 돼서 이게 좀 정리를 했는데 폐점을 하면서 부당해고했다고. 심지어는 점포를 문 닫았는데도 부당해고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보상금 물어주고 그냥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 안 한다고 이제 지금 부동산 투자하는 친구도 한 명 있는데 그 후배가 있기도 한데 지금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결국은 이게 임차인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가 주인들도 문제가 생겼고요. 테넌트들도 문제가 생겼고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문제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는 정말 해피한 시장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신공장 잘 되기 때문에 상가는 이미 작년부터 심지어 재작년부터 망가진 상가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완전히 끝장났어요.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경매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경매가 나오는 것 중에서 입지가 좋은 데들은 싸게 낙찰 받는 것들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 안을 채울 컨텐츠가 있다고 생각하면 테넌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단순히 싸다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채울 수 없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매를 언제 처음 했었냐면은 2000년도 중후반에 처음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빌라 이런 거 보다가 상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상가를 막 검색하는데 너무 싼 상가가 있는 거예요. 네. 어디였냐면은 테크노마트였어요. 강변. 예. 네. 상가 이제 물론 이제 그 구분 상가긴 한데 50만 원이에요. 이게 계속 유찰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완전 고전데 그냥 바뀌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네. 이제 이제 경매 배우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주변 이제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받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요? 누적된 관리비도 다 내가 물어야 되고 아. 거기 네가 뭘로 채울 거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채울 생각도 안 하고 테크노 단순히 댄스라도 주실 그게 이제 분양가가 한 2억짜리 되는 상가였었는데 네. 이게 유찰되고 해서 뭐 15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내려온 것도 있어요. 이거 제가 그때 경매를 한참 처음 배울 때라서 낙찰을 받을 뻔했다니까요. 아무튼 큰일 날 근데 뻔했네요. 지금 여기도 보면 기사에 나오는데 신돈 테크노마트가 또 생겼잖아요. 네, 그 네, 생긴 네. 여기긴 한데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그런 구분 상가일 거예요. 이런 상가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시거나 이런 것들 특히 또 이제 관리비 부른 부분도 어떻게 또 이게 공용 관리비가 있고 개인 관리비가 있을 텐데 공용 관리비는 또 내줘야 되거든요. 개인 관리비는 안 낸다 하더라도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가는 지금 싸다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정상 시장이 됐을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들인데 채울 테넌츠가 없으면은 상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가 어려운 건 사실 코로나 전부터도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예. 코로나 위기가 이제 극복이 된다고 해도 네네. 그럼 장담할 수는 없죠, 사실. 그렇죠. 어저께도 이제 대한민국 굴지의 시행사 대표님이 저한테 맨날 자문을 구하시는 대표님 계신데 상가 때문에 이제 거기도 이제 죽어도 대부분 죽을 하지만 주상복합 같은 경우 밑에 상가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분양하시는 거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죠. 이제 그분들한테는 제가 보통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니까 이런 소규모 상가도 문제지만 대규모 상가도 문제인 게 지금 대형 프랜차이즈들도요 출점을 안 해요. 우리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라든지 네. 파리 SPC, 파리바게트 이런 데들,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의 대형 프랜차이즈들도요 지금 출점을 여관에서는 안 하거든요. 이게 보통 이렇게 고급 주상복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딱딱딱 채워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편의점 하나 들어간 다음부터는 안 들어가거든요. 잘.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 지금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상하셨던 수혜님보다 좀 낮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지금 그렇게 빅 프랜차이즈들도 때문에 조그만 상가들 같은 경우도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싸다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운영을 할 거야. 그런 말도 되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 텐데 좀 그런 식으로 좀 상가를 좀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예. 중앙일보 한은 무제한 돈 푼다. 외환위기 때도 안 쓴 한국판 양적 완화. 사실 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소장님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것도 저도 다 이해 잘 못해요. 네. 못하는데 간단히 좀 요약을 네. 해볼게요. 이게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네. 있는 일이고요. 미국은 많이 있었죠.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양적 완화가 뭐냐? 정부에서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들을 사면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것들 좀 특히 어려운 채권들 있잖아요. 이게 채권이 그냥 부도 처리될 수 있는 채권들을 사들여 가지고 현찰화 시키는 것들. 그러면 그 현찰 같은 경우가 돌면서 결국 뭐 이런 기업체 경기도 다 살리는 것들. 왜냐하면 흑자 부도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 기업체를 살리는 것들이죠. 최근에 이제 또 기사에 나오지만 두산중공업. 아, 그러니까요. 예, 원전 네. 그거 안 되는 바람에 1조 1조, 정도 네.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게 공적 자금이고 이동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 이제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지난주에 미국 참 대단하죠. 그냥 돈을 지금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단위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수천조를 지금 찍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시작했고요, 유럽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다 돈이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금융적인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풀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제 양적 경쟁을 할 텐데 그러면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예, 물가가 비싸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현찰을 갖고 있는 것들보다 뭔가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금값은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주 동안 삼성전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 칼럼에 주식 칼럼으로 3일 연장 쓰긴 처음이었었어요. 삼성전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 막판에 개인이 사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좀 줄긴 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6만 원대, 5만 원대부터 팔기 시작했고 한국인들은 4만 원대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4만 원대 좀 있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이 상황에서 들어올 것인지 나간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더 빠지게 되면은 아마 좀 최근에 새롭게 투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던질 거예요. 수익이 났을 테니까요. 아니요. 빠지게 되면은 네. 그냥 손절을 할 거라고. 겁이 나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을 확신이 있으면 장기 투자를 할 텐데 네. 대부분 이게 뭐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든지 이렇게 극하게 오신 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만 원대에 들어와서 4만 원대 후반 정도 됐을 때 팔고 되게 신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많아요. 예, 네. 이틀 만에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초신자의 행운이라 그래서 이게 정말 운이 좋아서 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삼성전자가 지금 한 59% 정도까지 외국인이 갖고 있다가 좀 줄여가지고 한 3% 팔아가지고 지금 55%거든요. 거기는요 한 1, 2%만 샀다 팔았다 해갖고 쭉 올릴 수도 있고 쭉 내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가능한데. 예.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니까 사갖고 장기 투자해야지. 근데 장기 투자하시는 것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장기를 보통 못 하세요, 그런 분들이. 예. 저는 지금 액면 분할 전부터 사서 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이게 이런 말씀을 드냐?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어디든지 투자를 하려고 할 거단 말이죠. 이분들이 쓰려고 하기보다는 어떤가 투자를 할 텐데 투자할 때 우리나라는 주식하고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채권 이런 거 몰라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식 아니면 부동산을 모를 텐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정부에서는 부동산 쪽은 좀 규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입지가 좋고 상품이 좋은 것들을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대부분 옛날에 비트코인 몰렸던 것처럼 주식으로 몰려갈 텐데 또 묻지마 투자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시는 것 같아요. 설마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뭐 이런 예,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제가 20년 동안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패턴을 지켜본 결과 그분들이요. 이게 자기가 기대했던 거 하한선 바닥 하한선이 있을 텐데 그걸 깨지게 되면 늘 던지시더라고요. 그럼 부동산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 그리고 좋은 데도 있잖아요. 목동 뭐 과천 이런 데들 그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점 대비 한 30% 빠지니까 던진단 말이죠. 그때 오히려 그때가 타이밍이거든요. 뭐 한참만 버티면 되는데 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기대 이상으로 많이 빠지게 되면 다 던지는 그런 패턴들을 반복하고 계셔갖고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적 완화가 될 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든지 그러니까 내 집만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나름 투자를 했는데 초심자의 행운 때문에 돈을 벌었어. 근데 그 다음에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그때 벌었던 방법대로 똑같이 하려고 하시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럼 소장님은 주식 투자 매번 성공하셨나요? 저는 이제 그 갑자기 신혼 때 말씀이.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어요. 2번 망한 다음에 주식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이제 오히려 부동산 쪽으로 했죠. 그다음부터 네. 했었고 지금은 그냥 돈 생기면 아내다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펀드 이런 거 해요 그냥. 저는 주식 투자 100% 성공이에요. 비법 좀 물어보세요. 진짜요? 네. 왜요? 한 번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플러스 될 때까지 안 팔아. 근데 그러면 일단 좀 안정적인 주식 사는 거죠. 그냥 뭐 어떤 주식이든 언제 어떨 땐 제가 생각한 수익까지 그냥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네. 뭐 아무튼 손해는 이 안 기사를 보더라고요. 링크 걸어시켜 드릴 텐데. 네. 여기 뭐 수화푼이 아래푼이 뭐 기가 등등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그 기사에서 제일 좋은 게 사진이에요. 네. 돈더미 위에 앉아 있잖아요. 사람들이 계시고요. 은행에서 막 돈을 네. 지금 막 푸니까. 하시는데 투자는 나라에서 지켜주지 않고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맞고요. 저도 주식으로 2번 망해본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주식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김철광 대표 모실 거예요. 네. 또 기초부터 이제 책 하나 가지고 좀 기초를 좀 배워보려고 어떻게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분 대단한 게 빠질 때 리버스 인덱스를 사셨더라고요. 30% 와.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현금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12월 네. 달부터. 그럴 것 같아서. 미리 다 준비를 하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 한 30% 정도를 주고 남겨놨었는데 그 남겨놓은 건 거의 다 50% 이상씩 마이너스가 됐대요. 근데 아이고. 나머지 이 리버스 한 거 갖고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참 금융이라는 거. 참 부동산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저는 두 번 망하신 소장님이 새롭게 주식 공부를 또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저는 주식 공부를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투자 기법이요 부동산보다는 많이 깊이가 있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벤치마킹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부동산 이론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고 더 좀 확실하고 정말 그 좀 신뢰를 갖고 제가 지금 제안해 드릴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방법을 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식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들이지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건강 챙기시는 것들이고요. 아마 코로나 전국이 아마 마무리될 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함께 또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경제력입니다. 절대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공부 더 하시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